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유통업에 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통업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이 디지털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닥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 20년 넘게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체들의 혁신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리테일 사업업체가 죽을 수는 없죠. 이들도 결국은 혁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유통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쇼핑의 그리고 커머스 산업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지, O2O라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O2O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 속에서 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면 예전과 뭐가 달라졌죠? 사실 오프라인의 백화점이나 마트나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바로 사지 않고 물건을 탐색을 한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혹 여기보다 더 싼 데는 없나? 이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가격 비교도 해보고 또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리뷰도 보면서 정작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을 즐기고 실제 물건과 관련된 가격 비교나 상품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연결해가지고 탐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물건을 온전히 의사결정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살펴보고 오히려 온라인에서 물건을 실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사실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카툰에 보여지는 내용만 봐도 매장을 찾은 한 여성분이 신발을 이거저거 다 신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아본 이후에 실제로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 상품을 정확하게 검색해서 가장 싼 데를 고르고 거기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쇼핑 업체 입장에선,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실제 물건을 여기서 다 살펴본 다음에 구매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오프라인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투자 비용을 들여서 유지 운영 비용을 들여서 상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걸 가리켜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만 쇼핑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만 즐기고 실제 물건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은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체들의 역할과 그들의 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마존, 그리고 쿠팡, 그리고 11번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구성을 보게 되면 화면에 띄어져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하는 사람마다 다 첫 번째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화된 맞춤형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쇼핑몰들은 누가 연결하든 대개 같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맞춤형 추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연결하나, 제 아내가 연결하나, 아이들이 연결하나 항상 똑같은 페이지를 보게 되죠.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 개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상품만 잘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에어팟으로 검색을 한 화면이에요. 맨 왼쪽에 아마존을 보십시오. 에어팟으로 검색을 했더니 수백 개의 상품들이 출력이 되는데 쭉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실제 구매하고 싶은 에어팟과 관련된 상품들만 잘 나열되어 있고 상품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상품의 이미지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이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가격은 얼마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내가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에어팟과 별로 무관한 그런 상품들도 함께 검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어팟 관련된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이건 왜 에어팟을 검색했는데 왜 나올까 싶은 그런 상품들까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상품 정보를 보게 되면 아마존과는 달리 그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A 업체가 올린 정보와 B 업체가 올린 정보가 서로 전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눈이 필요하고 한눈에 이 상품이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구성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반면에 아마존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아마존 같은 경우 인터넷 이커머스를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돈함으로써 손쉽게 사용자들이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쇼핑몰들은 그런 정보들이 일목나연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고 정확한 메시지와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마존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벌써 5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나 일부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책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 고라고 해서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그냥 점포에 사람 없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하는.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가던 백화점이나 마트는 인테리어만 바뀌었지 기술적으로 혹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고객의 쇼핑 경험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반면에 온라인은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로 컴퓨터에서 웹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됐죠. 심지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전의 11번가의 모습이나 지금의 11번가의 모습을 보면 딱 연결했을 때 처음에 뜨는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이나 색감이나 디자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취급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도 달라졌고 검색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경험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프라인은 어떤가요? 오프라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방문했던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이나 10년 전에 방문했던 백화점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라고 하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 인터넷 기업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할 땐 기존의 오프라인이 하고 있던 사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경험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매장의 점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떤 편의가 있느냐? 빠릅니다.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집어넣고 바로 나오면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마트에 갔을 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물건 다 사고서 매장에서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났습니까? 근데 그걸 없애준 거랑 다름이 없다고요. 그런 혁신적인 경험을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이 무섭다는 겁니다. 인터넷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온라인의 그 비중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통업체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결국 기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거죠. 이들이 혁신하는 방법은 바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포를 지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서 실제 물건들을 바코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유는 매장 내에 수많은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에 넣고 아니면 이걸 고르려고 했다가 다시 진열대에 다시 놓는 이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했는지 장바구니에 그 상품이 담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이런 모든 거에 바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센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각종 탐지 기술, 또한 결제와 관련된 간편 결제 기술까지 다양한 결제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경험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존이 이제는 홀푸드 세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신선식품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냥 오프라인의 무인 점포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신선식품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루에도 많이 구매하는 게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식품이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3끼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옷보다 가전기기보다 공산품보다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게 즉 자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식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이 식품에 진출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래픽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욱더 많은 고객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아마존이 점령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아마존의 상품 카테고리 그리고 판매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영역이 확장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에 본격 진출한 거예요.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에 진출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들이 수집되겠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아마존은 기존에 있었던 쇼핑몰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커진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셈이죠. 이것이 아마존이 홀푸드 세일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큰 비즈니스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측면이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기업의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위기를 가져다주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경쟁해야 되는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점을 좀 다르게 옮겨서 중국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는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죠.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아마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죠. 하나는 무인 점포, 두 번째로는 홀푸드 세일즈와 같은 기존 오프라인 기업을 인수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해 있고요. 알리바바는 좀 다릅니다. 알리바바는 링쇼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죠. 알리바바의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이미 오프라인의 가게들, 그들과 상생하는 구조예요. 기존에 우리 집 주변만 봐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약국도 있고요. 작은 슈퍼마켓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또 각종 공산품과 예술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죠. 근데 이 가게들은 전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가게가 영세하고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고 투자도 불가능하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알리바바가 메꿔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런 작은 가게들과 연대를 해서 바로 그들 오프라인 가게들에게 최첨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들은 굳이 본인들이 A부터 Z까지 개발하지 않아도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O2O 마케팅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마치 매장에 단골 고객이 누구고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객단가로 상품을 구매를 했고 이 시즌에는 이런 상품이 잘 팔리고 우리 경쟁사 주변 내가 있는 반경 1km 근방의 다른 경쟁사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기반의 분석과 훨씬 나은 고객 경험을 알리바바가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는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링쇼통이라고 하는 솔루션만 사용하게 되면 가게를 혁신적으로 디지털라이징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진행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아마존은 본인이 직접 진출하는 방식이고 알리바바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중소 가게들에게 상생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면 알리바바는 아마존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알리바바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가게에서 물건이 팔리고 고객들과 만남이 있었고 고객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런 데이터는 알리바바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리바바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더 큐레이션하고 더 잘 팔릴 수 있는, 더
잘 마케팅할 수 있는 구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알리바바도 좋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가게도 좋죠. 이렇게 알리바바는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점포를 열고 가게를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진적인 형태의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어요. 아마존만 최첨단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죠. 일종의 VR 쇼핑입니다. VR 쇼핑은 안경을 끼고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VR 디바이스라는 안경을 끼고 디지털 속으로 첨벙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이 전체가 가상의 공간이 쇼핑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에 쇼핑몰에 오지 않아도, 즉 마트나 백화점에 오지 않아도 그냥 안경만 끼면 그곳이 결국은 VR 쇼핑 세상이 되는 거죠. 기존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건 사실 입체적이지 않거든요. 평면적이거든요.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고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아이쇼핑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감, 실감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메꾸고자 VR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즐기던 그런 쇼핑의 경험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현장감을 제시하는 VR 쇼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VR 쇼핑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내가 매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쇼핑 경험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쇼핑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런 방식의 VR 쇼핑이 차세대 쇼핑으로 더욱더 인기가 커질 것 같아요. 그거를 혹자는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사라지는. 기존의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0%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VR 쇼핑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진짜처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VR 쇼핑은 향후 메타버스 쇼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그 리테일 공간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고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이 최첨단의 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쇼핑을 하고 VR과 AR이라고 하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 검색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켰죠. 갈수록 오프라인 마트와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훨씬 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편하고 계속 진화된 형태의 쇼핑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굳이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코로나는 그걸 더욱더 가속화시켰다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혁신해야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시를 함으로써 혁신해야 된다고요. 온라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오프라인,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오프라인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과 하모니를 만들어서 더욱더 진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걸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계속 IT와 관련된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에 있었던 불편했던 경험들을, 쇼핑 경험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그것이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넉넉고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리테일 업체 중에서도, 제조업체 중에서도 온라인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더욱더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는 대표적인 제조업체임과 동시에 식품업체죠. 그리고 직접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즉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도미노 피자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요. 도미노 피자는 기술에 대한 혁신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하게 웹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고 심지어는 구글 홈과 제휴를 맺어서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즉 음성만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서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을 배달시키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죠. 채팅을 통해서도 쉽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SMS나 혹은 각종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을 도미노 피자화 시킨 거죠. 도미노 피자가 자기네들의 피자를 쉽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모든 고객 접점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거든요. 심지어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피자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TV에서 도미노 피자 앱을 호출을 해서 바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고요.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그리고 스마트워치, 시계에서도 바로 도미노 피자를 호출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도미노 피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애니웨어 어떤 장소나 애니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도미노 피자만 떠올리면 바로 주문해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멀티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쉽게 고객들이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고요.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제와 관련된 것, 보안과 관련된 것, 또 집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의 로그인, 이런 모든 것들이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투자를 도미노 피자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채널에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와 어떤 디바이스와 어떤 TV와 어떤 장소에서든 피자만 떠올리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배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피자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바이럴로 쉽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서 마케팅도 디지털화 시키고 있어요. 즉 디지털 마케팅의 선구주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선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IT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천을 하고 있고 나이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키라는 회사는 스포츠 의류 회사죠. 그리고 매장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이키도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끊임없이 하면서 새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나이키 신발을 선택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신발이 도대체 나에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럴 때 내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정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신발의 사이즈, 내 발의 사이즈를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굳이 매장에 가서 신어보지 않아도 이 앱을 이용해서 집에서 내 발의 사이즈를 체크하고 바로 그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기술들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AR 기술과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됨으로써 내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진화를 위해서 나이키 같은 경우 많은 회사를 인수했죠. 나이키는 실렉트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실렉트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조디악이라고 하는 회사도 인수했어요. 이런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고도화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고객 쇼핑 경험 체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이키가 끊임없이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고객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미노 피자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혹은 온라인 앱을 찾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 혹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도 이렇게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맥도날드는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에 가셨을 때 가장 큰 불편함이 뭐죠? 요즘엔 대부분 매장에 직접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IT와 관련해서 꽤 잘함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가서 주문하려고 너무 어려워요.
키오스크의 주문 버튼 누르는 게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이고 서성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예전 같은 경우에 2, 3분이면 처리해도 될 일을 지금 키오스크는 오히려 5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회귀해야 될까요? 아니면 키오스크를 진화시켜야 될까요? 키오스크를 진화시켜야죠. 맥도날드는 다이나믹 일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다이나믹 일드는 키오스크에서 보여지는 화면 구성을 저를 정확하게 키오스크가 알아보고 제가 평소 잘 주문하는 상품들을 최전단 배치를 해서 빠르게 실패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거든요. 바로 이 다이나믹 일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키오스크를 최적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의 경험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투자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키오스크만 세워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부는 디지털 기술의 바람은 어디를 향해 가 있느냐? 결국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을 온라인 기업보다 더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마트가 쿠팡보다 마켓컬리보다 온라인 앱을 더 잘 만들 수는 없어요.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앱을 더 잘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들이 잘하는 건 오프라인에서 거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쇼핑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걸 잘할 수밖에 없죠. 다만 중요한 건 그 오프라인이 예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쇼루밍을 생각해 보세요. 쇼루밍은 오프라인에 와서 아이쇼핑만 즐기고 물건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오프라인 그 쇼핑 경험 그 자체가 온라인과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프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프라인 유통사에도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상담들이 많죠. 그래서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비용 절감도 하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고객에 대한 응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챗봇 도입이나 혹은 챗봇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고 그 로봇과 대화를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손쉽게 고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챗봇을 통해서 고객들이 응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만 해도 전화 상담하면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챗봇이 1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AI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1차 대응이 끝난 다음에 종료를 하거나 추가적인 응대가 필요한 경우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AI가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활용된 기술은 고스란히 오프라인으로 전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와서 오프라인에 있는 키오스크나 혹은 향후에는 로봇과 같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탑재가 되어서 보다 편리한 고객 응대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의 쇼핑 경험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사람이 1대1로 대면 응대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이 많은데 이 챗봇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면 오프라인 쇼핑 경험도 기존과는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오프라인의 쇼핑 경험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향후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장의 진열이나 매장의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전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한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어떤 방식으로 매장에 상품을 진열을 했을 때 가장 상품 판매율이 좋더라라고 하는 걸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끊임없이 카메라가 스캔을 합니다. 매장에 현재 상품들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되는 즉시 데이터로 대수집을 해요. 그래서 매장에 이렇게 진열되었을 때 상품이 10%가 팔리고 이렇게 진열되면 상품이 20%가 팔리네. 이런 걸 끊임없이 분석하는 거죠. 끊임없이 분석한 기술을 기반으로
매장에 상품을 진열할 때 참고하는 거죠. 상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열하는 겁니다. 사실 온라인은 이런 기술들이 끊임없이 노력이 되어 왔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상품 추천, 즉 큐레이션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거든요. 제가 아마존에 방문했을 때와 제 아내가 방문했을 때 상품이 다른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살 만한 상품들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동안 제가 샀던 상품,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던 상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마 이런 상품을 가장 많이 선호할 것이다 라고 저를 낚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온라인에 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진열하는 방식에 있어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만큼 그런 큐레이션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기술이 지원이 되면 상품을 아주 쉽게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와 그리고 매장에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 로봇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했던 큐레이션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경험을 어떻게 하면 기술 기반으로 더 나게 바뀔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야쿠르트도 대단한 회사죠. 오프라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신을 했거든요. 야쿠르트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예전과 달리 전동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 전동 카트에는 수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GPS도 내장되어 있고 또한 전기로 가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전자장비가 내장되어 있어서 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야쿠르트 이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주문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쿠르트 카트와 그 카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시키고 그리고 야쿠르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내 스마트폰 앱에서 야쿠르트 전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걸 주문을 낼 수가 있다고요. 내가 직접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매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매장인 거죠. 이런 움직이는 매장을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그런 기술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고요. 한국 야쿠르트가 이런 전동차를 개발을 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있는 기업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쇼핑 경험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있는 매장에서 또 다른 혁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이 비콘은 매장에 설치를 해서 오프라인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매장 점주는 지금 매장 바깥에 지난주에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 왔구나도 확인할 수 있고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매장에 있는 비콘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 앱이 실행이 되고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매장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매장에 들어오면 매장 점주는 얼굴을 보고 단골 고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 고객은 김치찌개를 짜게 먹는지 김치찌개를 싱겁게 먹는지 이걸 알 수가 있었죠. 기억 못하면 사실은 그 고객에게 제대로 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요. 반면에 이런 비콘을 활용하게 되면 매장과 소비자의 스마트폰이 상호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매장 점주는 이 고객이 지난주에 온 고객인지 아닌지,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는 고객인지, 오게 되면 항상 파스타를 시키는지 스파게티를 시키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상품에 대한 검색과 상품에 대한 결제와 주문이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오토라고요. 그러면 고객은 도망가지 않죠.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만 즐기고 쇼루밍이라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가격 비교를 해서 다른 채널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온전히 이 매장에서 온라인에 연결을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오프라인 그 자체가 온라인 기술과 함께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기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비콘 기술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고객에게는 어떻게 세일즈를 할지, 상품은 어떻게 하면 추천하는 게 좋을지, 단골 고객에게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포인트는 어떻게 적립해 줄지 이런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기술적인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살아남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이라는 거죠. 이런 비콘에 대한 기술들,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를 위한 비콘에 대한 기술들은 최근 들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기능이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을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착시 현상에 빠지기 쉬운데 온라인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오프라인이 커요. 예를 들면 한국의 광고 시장, 마케팅 시장이죠. 이게 규모가 연간 한 12조 정도 되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그 12조 정도 되는 한국의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웹에서 우리가 검색 광고를 보고 배너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에서 푸시 광고를 보고 이런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2조 정도 되는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조? 그러니까 40% 약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 많이 보고 다음 배너 광고 많이 보니까 이미 벌써 광고 시장은 온라인 기업이 다 차지한 거 아니야? 한 60%, 7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요. 사실은 여전히 오프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디지털 사이니징, 신문지 여전히 신문 광고 있고 잡지 광고 여전히 있고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여전히 커요. 자, 오늘의 주제인 유통시장을 볼까요? 한국의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연간 한 500조 정도 된다고 추정하거든요. 그 500조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백화점 가고 시장 가고 편의점 가고 마트 가고 여기서 거래하는 비중과 쿠팡 가고 11번가 가고 마켓컬리 가고 지마켓 가고 옥션 가고 이거의 비중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착시 현상에 빠지면 쿠팡과 11번가 지마켓이 한국 전체 리테일 시장이 한 60, 70%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실상은 안 그렇다고요. 30%가 안 된다고요. 실상은 여전히 백화점과 여전히 편의점과 여전히 오프라인의 시장을 더 많이 가고 거기서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한 70% 정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온라인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전히 오프라인이 건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은 파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집중돼 있어요. 오프라인은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클지 모르나 한 기업이 가져가는 규모가 꽤 크다는 거죠. 온라인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온라인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정체고. 특히 올해 2020년도 코로나가 이걸 역전시킬 것 같아요. 즉 온라인이 3, 40%가 아니라 50%를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광고도 훌쩍 넘고 특히 커머스는 이미 벌써 50%가 넘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나가질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달과 주문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50%를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오프라인 기업은 위기죠. 예전에는 그래도 건재했는데 아무리 온라인 일들이 날고 기어도 그래도 아직 우리가 60, 70% 차지하고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역전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위기죠. 누가? 오프라인 기업들은. 왜? 온라인 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오프라인 기업이 계속 쪼그라들고. 그리고 O2O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있죠.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된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는 거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온라인에서 사는 거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비콘 설명드리면서 오프라인 가게가 기술 기반으로 변신한다고 했죠.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먹고 사지만 결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O2O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O2O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큰 트렌드가 되면 사실 이 O2O 가운데 영역은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기업들이 강점이 있거든요. 왜? 오프라인 가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리테일 업체 입장에서는 이 O2O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운데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된 O2O 영역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를 특히 오프라인 기업이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예전에는 물건을 한 군데서 샀다고요. 예전처럼 인터넷 쇼핑이 없던 때는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집 주변에 있는 마트, 집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싱글 채널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만 갔거든요.
근데 웹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채널로 갑니다. 이걸 멀티 채널이라고 하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온라인 11번 가서 샀다가 이마트 가서 샀다가 마켓컬리도 갔다가 가끔은 시장도 갔다가 가끔은 백화점도 갔다가 여기저기 가죠. 이게 바로 멀티 채널. 세 번째로는 옴니 채널. 옴니 채널은 여기저기 가긴 하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간 그 채널이 서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을 가고 11번가를 가고 이마트를 가고 마켓컬리를 가면 이 네 군데 회사는 저를 다 따로따로 인식을 하지 같은 고객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로그인을 다르게 하니까. 근데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는 옴니 채널. 마치 아까 도미노 피자처럼. 도미노 피자는 여기저기 어떤 곳에서나 다 주문할 수 있거든요. TV에서도, 구글 홈에서도 음성으로, 전화로도, 문자로도, 웹에서도, 앱에서도 다 그렇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도미노 피자는 옴니 채널 전략이죠. 한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주문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로그인을 기본적으로 도미노 피자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미노 피자가 중심에 있고 사람이 중심에 있고 도미노 피자는 수많은 채널에서 이 사람을 감싼 거죠. 그것처럼 앞으로 이커머스 영역에서 중요한 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상관없이 이 고객을 하나의 로그인 체계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든 이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 무엇을 샀는지를 데이터로 잘 수집을 해야 이 고객에게 일관된 형태의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일관된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트렌드고 더 앞으로 주목받을 트렌드는 D2C 트렌드입니다. 다이렉트 컨슈머, 즉 컨슈머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가 만든 다이렉트 컨슈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나이키 같은 경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업체가 내 물건을 아마존에도 주고 월마트에도 주고 여기저기 줘서 이 물건이 여기저기서 팔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물건을 사려면 이 물건을 제조한 회사가 만든 채널에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독자적인 유통 채널을 갖는 게 다이렉트 컨슈머입니다. 이게 앞으로 중요한 제조업체의 유통 전략이 될 거예요. 나이키가 그러고 있거든요. 나이키는 아마존에 신발을 안 줘요. 나이키 물건을 사려면 오로지 나이키 온라인 쇼핑몰에 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이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의 물건을 여기저기 주다 보니까 첫 번째, 수수료 문제도 있고 팔리면 팔린 만큼 유통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고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유통업체는 갖고 있지만 나이키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이키는 독자적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아예 아마존이나 다른 채널에는 물건을 아예 안 주고 우리 쇼핑몰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게끔 해서 그럼 물론 전체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다이렉트 컨슈머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 고객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고객이 나이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나이키 쇼핑몰만 와야 되기 때문에 나이키에 반드시 로그인해야 되고 나이키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나이키 쇼핑몰에서 로그인해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나이키 고객은 다른 채널이 아닌 나이키 고객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꾸준하게 축적되겠죠. 비록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긴 하나.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향후 나이키는 이렇게 고객에 대한 수많은 고객의 물건을 구매한 패턴이나 물건을 구매한 주기나 선호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상품 기획에도 활용하고 수요 예측에도 활용하고 재고 관리에도 활용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유통업체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독자적인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과감한 결단을 한 겁니다. 단,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서 실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조디악이나 실렉트와 같은 그런 AI와 빅데이터 분석 업체를 인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고객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상품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이 이야기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데이터의 수집이 쉬워졌어요. 왜? IT 기술 덕분에. 특히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다 보니 향후 유통업체는 특히 더 나가서 제조업체도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수집을 하고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상품을 제조 기획하고 혹은 상품을 세일즈 마케팅하고 혹은 재고 관리하고 수요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커머스, 아니 리테일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데이터가 중요한 키맨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D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죠. 유통업에 있어서의 DT는 사실 유통업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쇼핑의 본질은 물건이 좋아야 되고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싸고 그리고 물건을 찾고 쇼핑하기에 편하고 그리고 물건을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쇼핑의 본질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싼 거는 결국 가격이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 탐색, 가격 비교부터 해서 검색이 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빠른 건 결국 배송부터 시작해서 결제 일일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싸고 빠르고 편하고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은 결국 기술이 백그라운드로 지원되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향후 유통업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고객 접점입니다. 다이렉트 컨슈머도 그렇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옴니 채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고객 접점을 확보를 해서 그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잘 수집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신문사가 어찌 보면 포탈, 네이버, 그리고 다음,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미디어 주도권을 잃어버린 이유는 고객 접점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만 해도 매일 아침마다 신문지가 우리 집 앞에 배달되었었죠. 고객 접점이 있었어요. 신문지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신문지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뉴스를 보거든요.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디어 주도권을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통도 마찬가지라고요. 유통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데이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고객 접점이에요. 정리를 하면 고객 접점이 있어야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AI를 고도화하면서 수요 예측도 하고 혹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빠른 형태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객 접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접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유통업의 본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객 접점은 채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확보된 수많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더욱더 많은 인벤토리, 즉 더욱더 많은 상품 세일즈를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트래픽을 증대시키면 유통은 더욱더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키워갈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커머스 트렌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 O2O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의 비중이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더욱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 옴니 채널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더 나아가선 D2C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세 번째, DT가 디지털이 아니라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데이터가 중요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바로 고객 접점이고 그렇게 확보된 접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인벤토리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